이 영상은 잠들기 좋은 홍길동전 이야기입니다. 편히 누워서 들으세요. 졸리면 그대로 주무셔도 좋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풀어볼 이야기는 조선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양반, 홍길동 이야기야. 의적이니 도술이니 분신술이니 하는 화려한 건 다 뒤에 나오고, 일단 첫 해는 이 사람이 대체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그 출발점부터 차근차근 가볼게. 모든 영웅한테는 사연이 있는 법인데, 길동이 사연은 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답이 없었거든. 때는 조선, 한양 한복판. 우리 주인공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홍판서야. 판서가 어느 정도 급이냐 하면 요즘으로 치면 장관급. 그것도 명문가 중에 명문가, 집안 대대로 벼슬의 학식에 재산에 다 갖춘, 동네에서 누가 봐도 저 집은 인생 이지모드네 싶은 그런 가문이었어. 솔직히 이 정도 집안이면 가만히 숨만 쉬어도 인생이 굴러가. 자식들 앞길도 이미 고속도로 깔려 있고, 친척 모임 나가면 다들 알아서 굽신거리고.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또 가진 게 많으면 그만큼 또 묘하게 한 군데씩 비어. 이 홍판서한테도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꿈자리였어. 어느 날 홍판서가 대낮에 깜빡 졸았는데 꿈이 아주 영화한 편이야.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구름이 몰려오더니 청룡 한 마리가 수염을 휘날리면서 자기 품으로 콱 뛰어드는 거지. 용이야, 용. 동양에서 용 꿈은 그냥 1등 당첨 복권 같은 거거든. 누가 봐도 이건 귀한 자식 들어오는 태몽이다 하는 그림이었어. 홍판서가 잠에서 딱 깼는데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 그리고 이 양반이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겠는데. 이 좋은 기운을 받아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사고 회로가 아주 빨라. 그래서 홍판서가 한 행동이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서 부인을 찾아. 본부인이지. 정실 부인한테 가서 슬쩍 분위기를 잡으려고 한 거야. 용꿈 꿨겠다. 귀한 자식 점지받게 생겼겠다. 이걸 정실 소생으로 받으면 그야말로 완벽한 그림이거든. 적자. 그러니까 본부인 아들로 태어나면 그 아이 인생은 그냥 보장수표야. 그런데 여기서 인생이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실 부인이 이걸 딱 거절을 해. 지금 대낮부터 뭐 하는 거냐. 채통을 지켜라. 뭐 이런 분위기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거지. 우리식으로 비유하자면 큰맘 먹고 보낸 메시지에 익십도 아니고 정색하면서 지금 진지하게 일하는 중인데요. 하고 답장 온 거야. 홍판서 입장에서는 좀 머쓱하지. 천하의 판서 대감이 안방에서 한번 튕긴 거야.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접잖아. 그런데 이 양반은 용꿈의 미련을 못 버려. 그 귀한 기운 그냥 날려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지. 마침 그때 마당을 지나가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 춘섬이라는 여종이야. 집안일 하던 종, 그러니까 신분으로 따지면 이 큰 집의 맨 밑바닥에 가까운 사람이었지. 그리고 홍판서는 그 용꿈의 기운을 결국 이 춘섬을 통해 잊게 돼. 길게 풀어 말하기도 좀 그러니까 점잖게 넘어가자면 그렇게 해서 춘섬이 아이를 갖게 된 거야. 바로 그 아이가 우리 주인공 홍길동이고, 여기서부터가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야. 잘 들어둬. 길동이는 분명히 홍판서의 피를 받은 아들이야. 그것도 용꿈을 받고 태어난,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타고난 아이지. 그런데 어머니가 본부인이 아니라 종이었어. 이게 조선이라는 동네에서는 그냥 작은 흠집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에 박혀버리는 도장 같은 거였거든. 적자가 아니라 서자. 그것도 어머니가 천한 신분인 천첩소생. 요즘 말로 하면 출생과 동시에 게임 캐릭터 능력치는 말렙으로 받았는데 시작하자마자 발목에 절대 못 푸는 족쇄가 하나 채워진 거야. 스탯은 사기캐인데 출발 위치가 가장 불리한 맵 구석. 딱 그 짝이지. 그러니까 홍판서가 용꿈을 본 그 순간을 다시 생각해보면 좀 얄궂어.
본부인이 그때 살짝만 마음을 받아줬으면 길동이는 명문가 적자로 태어나서 그냥 평탄하게, 어쩌면 아버지처럼 판서까지 무난하게 올라갔을지도 몰라. 도적도 안 됐을 거고 도술 부릴 일도 없었겠지. 우리가 아는 그 홍길동전 자체가 안 나왔을 수도 있어. 그런데 안방문 앞에서 한 번 튕긴 그 사소한 장면 하나 때문에 이 모든 대하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야. 역사라는 게, 아니 이야기라는 게 가끔 이렇게 어이없는 곳에서 방향이 확 틀어지더라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홍판서도 사실 내심 흐뭇하긴 했어. 어쨌든 용꿈 받고 나온 아들이잖아. 그런데 흐뭇하면 뭐 하나. 이 집안에 법도라는 게 있고 세상에 눈이라는 게 있는데, 갓 태어난 핏덩이를 두고도 벌써 그 위에 보이지 않는 계급표가 쫙 깔려 있는 거지. 본부인 소생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 인길은 그냥 평범하게, 그래도 적자라고 모든 대접을 다 받으면서 크는 거고, 길동이는 같은 아버지 핏줄인데도 처음부터 한 단계 아래에서 시작하는 거야. 같은 집, 같은 마당, 같은 아버지. 그런데 누구는 도련님이고 누구는 그냥 좀 애매한 위치. 형제인데 형제 대접이 다른 그 미묘하고 서늘한 공기가 이 집에 깔리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그 천첩소생이라는 굴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는지는 길동이가 좀 커서 말귀를 알아듣고 세상 돌아가는 걸 눈치챌 나이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 이 아이가 또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 머리도 비상하고 글도 빨리 떼고 어린데 벌써 눈빛이 남달라. 똑똑한 아이일수록 자기가 처한 상황을 더 빨리, 더 아프게 알아채는 법이잖아. 차라리 둔하면 모르고 지나갈 텐데 길동이는 안 그래. 자기가 분명히 이댁 자식인데 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그 보이지 않는 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를 점점 또렷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이 아이한테는 재능이자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이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의 길동이 용꿈 받고 명문가 핏줄로 거하게 태어났지만 어머니 신분 하나 때문에 출생과 동시에 서자라는 도장이 쾅 찍혀버린 그 출발선 이야기였어. 화려한 모험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지금은 그저 한 아이가 자기 자리를 어렴풋이 알아가는 중이야. 그런데 이 똑똑한 아이가 머리가 크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뭐냐면 바로 호칭 문제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기막힌 사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유명한 장면이 바로 다음 회에 나와. 길동이가 처음으로 자기 마음속 응어리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그렇게 자라기 시작한 길동이가 앞서 말했듯이 머리가 보통이 아니었어. 글을 가르치면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책을 한번 펴면 그냥 통째로 빨아들이는 수준이었지. 요즘으로 치면 학원도 안 다녔는데 모의고사 전국 1등 찍는 그런 애야. 보통 이런 아이가 집에 있으면 부모는 입이 귀에 걸려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잖아. 우리 애가 이번에 또 뭘 깨우쳤네 어쩌네. 그런데 이 홍판선의 집은 분위기가 좀 묘했어. 길동이가 똑똑할수록, 신통할수록 아버지 홍판서의 표정이 밝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한숨이 깊어지는 거야. 왜냐? 아무리 잘나도 이 아이는 서자거든. 잘난 게 오히려 더 아까운, 그래서 더 안타까운 그런 이상한 재능이었던 거지. 길동이도 어린 나이지만 이 공기를 모를 리가 없어. 아까도 말했지만 똑똑한 애일수록 눈치가 빨라. 자기가 아무리 책을 잘 읽고 글을 잘 써도 그게 칭찬으로 쭉 이어지지 않고 어딘가에서 탁 막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야. 그리고 그 막힘이 가장 잔인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뭐냐면 바로 사람을 부를 때였어. 호칭. 누군가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사소해 보이는 게 조선에서는 고 신분 그 자체였거든. 길동이한테는 아버지가 있어. 눈앞에 멀쩡히 살아계셔. 홍판서, 핏줄로 보나 뭘로 보나 100% 자기 아버지지. 그런데 길동이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 입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르면 안 되는 거야. 법도가, 세상의 규칙이 그걸 막고 있었어.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이니 나린이 하고 불러야 했거든. 생각해봐. 회사로 치면 분명히 내 친아버지가 같은 건물에 계신데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하고 깍듯이 인사하고 지나가야 하는 거야. 그것도 매일.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못 부르고 집은 같은 집인데 손님처럼 굴어야 하는 그 기분을 어린애가 매일 견딘 거지. 형도 마찬가지야. 길동이한테는 형 인길이 있었어. 같은 아버지 피를 받은 누가 봐도 친형이지. 그런데 그 형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해. 형은 적자고 자기는 서자니까 같은 형제인데도 이 아래 선이 그어져 있는 거야. 같은 밥상에서 자랐는데 한 명은 도련님 소리 들으며 떠받들어지고 한 명은 그 형을 형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깍듯이 모셔야 하고 형제 사이에 이런 벽이 있으면 그 집 명절 분위기가 어떨지 상상이 가지? 겉으로는 화목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다들 어색한 그 미묘한 거리감 말이야. 이게 길동이를 진짜 미치게 만든 지점이었어. 차라리 처음부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고아였으면 그래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이라도 했을 거야. 그런데 길동이는 아니야. 아버지가 바로 저기 계셔.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어. 잘난 형도 바로 옆에 있고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못 가지는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손이 안 닿는 그게 사람을 제일 괴롭히는 거잖아. 아예 없는 것보다 있는데 못 누리는 게 100배는 더 서러운 법이거든. 마치 단톡방에 분명히 초대는 돼 있는데 정작 중요한 얘기는 다른 방에서 돌아가고 나만 빼고 다 아는 그런 소외감을 매일 집안에서 겪는 거지. 길동이가 좀 더 크니까 이게 단순한 서러움을 넘어서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 똑똑한 아이니까 생각이 거기서 멈추질 않거든. 내가 이렇게 글을 잘하고 무예에도 소질이 있는데 그래서 뭐? 서자는 아무리 잘나도 과거를 봐서 벼슬길에 나가는 게 막혀 있었어. 능력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출발선에서 이미 실격 처리되는 거야. 요즘으로 치면 스펙 다 갖추고 자격증 다 따놨는데 지원서 맨 2칸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는 거지. 면접은커녕 서류 통과도 안 되는 그것도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태어난 출신 때문에.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야. 길동이는 그걸 점점 또렷하게 깨달아가면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길동이가 어떻게 했냐면 낮에는 티를 안 냈어. 어린애가 벌써 속이 깊어. 밝은 데서는 그냥 평범하게 책 읽고 글 쓰고 시키는 대로 하고 괜히 자기 신세 한탄해봤자 집안 분위기만 싸해지고 어머니 춘선만 더 곤란해진다는 걸 아니까. 그 어린 게 벌써 자기 감정을 꾹 눌러 담는 법을 배운 거야.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누른다고 사라지나? 안 사라져. 그냥 자리를 옮길 뿐이지. 낮 동안 꾹꾹 눌러놨던 게 다 어디로 가냐면 밤으로 가. 깊은 밤 다들 잠든 시간에 길동이는 혼자 깨어있는 날이 많았어. 달이 환하게 뜬 밤이면 마당에 나와서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낮에는 멀쩡하던 아이가 밤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서 잠이 안 오는 거지. 내가 누군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이 좋은 재주를 가지고 나는 대체 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에서 빙빙 도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거지. 그런데 그 눈물조차 소리내서 펑펑 울지를 못해.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어머니가 알면 가슴 아파할 테니까. 그래서 길동이는 그 눈물을 소리 죽여서 혼자 삼켰어. 흐느낌도 안으로 삼키고 한숨도 죽여서 내쉬고 그 어린 게 밤마다 혼자서 그 무게를 견딘 거야. 생각해보면 이게 참 짠한 게 길동이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태어난 게 무슨 죄야. 자기가 어머니를 고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서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세상에 나와 보니 이미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던 거지. 그런데도 세상은 그 책임을 고스란히 길동이한테 떠넘기는 거야. 내가 서자니까 참아라. 내 분수를 알아라.
욕심부리지 마라. 아무 죄도 없는 아이한테 평생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살라고 하는 거지. 이게 길동이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여. 그리고 이렇게 쌓인 게 나중에 어떻게 터지는지는 이 시리즈를 끝까지 들으면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길동이의 이 한이라는 게 그냥 슬픔으로만 끝나는 한이 아니라는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이쯤에서 그냥 무너지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세상을 원망만 하다 끝나잖아. 그런데 길동이는 그릇이 달라. 이 밤마다 삼킨 눈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어 가거든. 가슴속 응어리가 단단하게 뭉치면서 언젠가는 이 벽을 내 손으로 넘어보겠다는 그런 묘한 힘으로 변해가는 거야. 우는 아이에서 벼르는 아이로. 그 전환점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라고 봐도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채 밤마다 혼자 눈물을 삼키던 어린 길동이 이야기였어. 지금까지는 그저 서럽고 답답한 아이처럼 보였지? 그런데 다음 해부터 이 아이의 진짜 무서운 면이 드러나기 시작해. 이 길동이가 글만 잘하는 게 아니었거든. 무예에, 병법에, 천문지리에, 게다가 보통 사람은 평생 구경도 못할 둔갑술까지. 대체 이 아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그릇인지 그 비범한 재주의 정체가 슬슬 드러나는 다음 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밤마다 눈물을 삼키던 그 아이가 낮에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 슬픔에 잠겨서 축 처져 있었으면 차라리 이야기가 단순했을 텐데 길동이는 그러질 않았거든. 오히려 그 응어리를 어디다 풀었냐면 죄다 배우는데 쏟아부었어. 마음이 답답할수록 책을 더 파고들고 가슴이 막힐수록 몸을 더 굴리고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자기 개발로 푸는 타입이었던 거지. 그런데 보통 사람이 그러면 그냥 취미 수준에서 끝나잖아. 길동이는 차원이 달랐어. 일단 글부터 보자고. 앞에서도 머리 좋다고 했지만 이게 그냥 공부 좀 하는 애 수준이 아니야. 한번 펼친 책은 그냥 머릿속에 통째로 저장되는 거야. 요즘으로 치면 교과서를 스캔 떠서 뇌에 다운로드 받는 수준이지. 사서 삼경이니 뭐니 하는 어른들도 평생 끙끙대며 읽는 그 어려운 책들을 길동이는 어린 나이에 술술 떼어버려. 글 솜씨도 보통이 아니어서 시 한 수를 지으면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이 다들 입을 떡 벌리는 거야. 아니, 저 어린 게 어떻게 저런 글을 하면서 학원 한 번 안 다닌 애가 100일장 나가서 어른들 다 제치고 장원 먹는 그림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길동이의 무서운 점이야. 보통 글 잘하는 선비들은 몸 쓰는 거 하면 약하잖아. 책상 물림이라고 무예랑은 담 쌓고 사는 게 일반적이지. 그런데 길동이는 무예도 통달을 해. 칼 쓰고 활 쏘고 창 다루는 거, 이게 또 타고난 거야. 머리도 좋은데 운동신경까지 말렙인 거지. 게임으로 치면 지력에 다 몰빵한 마법사 캐릭터가 알고 보니 근력도 풀로 찍혀있는 그런 밸런스 붕괴 캐릭터인 거야. 보통 이런 캐릭터는 게임 회사에서 너프 먹이는데 길동이는 패치도 안 들어와. 그냥 계속 강해져. 여기에 병법까지 더해져. 단순히 칼 잘 쓰는 게 아니라 군대를 어떻게 부리고 진을 어떻게 짜고 적을 어떻게 속이는지 그 머리싸움까지 통달한 거야. 손잡병법 같은 걸 그냥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버려. 그리고 천문지리. 이건 또 뭐냐면 하늘의 별을 보고 날씨와 운세를 읽고 땅의 생김새를 보고 기륭을 가늠하는 그 시대의 최첨단 종합 지식이야. 요즘으로 치면 기상학에 지리학에 천문학을 한 사람이 다 깨고 있는 거지. 이쯤 되면 이 아이가 대체 못하는 게 뭔지가 더 궁금해질 지경이야. 그런데 진짜 압권은 따로 있어. 둔갑술. 도술이야. 도술. 이건 그냥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바람을 부르고 구름을 타고 자기 몸을 숨기거나 모습을 바꾸는 그야말로 사람의 영역을 넘어선 재주야. 다른 능력들이 엄청난 수재 수준이었다면
이 둔갑술 하나로 길동이는 그냥 인간계 밖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지. 일반 NPC들 사이에 혼자 운영자 권한 들고 돌아다니는 캐릭터랄까. 이런 재주를 가진 아이가 한 집안에 있다는 게 사실 가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어야 정상이야. 자, 보통 이야기 같으면 여기서 그래서 길동이는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하고 훈훈하게 가야 하잖아. 이 정도 인재면 집안의 보물이고 동네의 자랑이고 아버지가 어딜 가나 우리 막내가 말이야 하면서 자랑하고 다녀야 정상이지. 그런데 이 홍판선의 집은 정반대로 굴러가. 길동이가 신통한 재주를 하나씩 보일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거야. 이게 이야기의 진짜 비극이야. 왜 그러냐? 아무리 잘나도 서자니까. 앞에서 계속 말했던 금엉의 말이야. 길동이가 글을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들은 감탄하다가도 끝에 가서는 꼭 한마디씩 덧붙여. 참 아까워. 저 재주가 천출만 아니었어도. 이 아깝다는 말, 칭찬 같지만 사실 가장 잔인한 말이거든. 내 능력은 인정하는데 내 출신은 인정 못하겠다. 이 소리잖아. 길동이 입장에서는 잘하면 잘할수록 그 아깝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되는 거야. 칭찬받을수록 더 서러워지는 이 기막힌 구조에 갇혀버린 거지.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고약해. 재능이라는 게 보통은 신분의 벽을 뚫는 사다리잖아. 가진 게 없어도 실력으로 올라가는 게 보통 영웅담의 공식인데 조선이라는 동네에서는 그게 안 통했어. 길동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 재능을 펼칠 무대 자체가 처음부터 닫혀 있었거든. 서자는 과거를 못 보니까 벼슬길이 막혀 있고 벼슬길이 막혔으니 그 병법도 천문지리도 다 써먹을 데가 없어. 요즘으로 치면 토익 만점에 자격증을 한 보따리 따놨는데 정작 그 분야 채용 공고에 특정 출신만 지원 가능, 너는 해당 안됨이라고 대놓고 박혀 있는 거야. 스펙이 높을수록 그 박탈감만 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길동이의 재능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축복이자 저주였어. 재주가 평범했으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했을지 몰라. 그냥 분수껏 살다 가면 되니까. 그런데 길동이는 자기가 얼마나 큰 그릇인지를 스스로 너무 잘 알아. 하늘을 덮을 재주를 품고 있는데 그걸 펼칠 손바닥만 한 마당조차 허락이 안 되는 거야. 큰 새가 좁은 새장에 갇힌 격이지. 날개는 멀쩡한데, 아니 남들보다 훨씬 큰데 날 하늘이 없어. 이 답답함이 어떤 건지 재능 있는 사람일수록 더 사무치게 와닿을 거야. 그리고 길동이는 이걸 그냥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질 못해. 머리가 좋으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다 쓸모가 있어서 냈을 텐데 왜 나는 이 재주를 다 갖고도 쓰지를 못하나. 같은 아버지 자식인데 왜 형은 되고 나는 안 되나. 이게 정말 하늘의 뜻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만든 규칙일 뿐인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멈추질 않거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품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한 신세 한탄으로 끝나지 않아. 그 질문이 결국 행동으로, 사고로 터지게 돼 있어. 가슴속에 너무 큰 재주와 너무 큰 억울함이 같이 들어차 있으니까 이건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집안 어른들도 사실 이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 저 아이가 보통 그릇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 그릇에 비해 세상이 너무 좁다는 거. 그래서 누구는 길동이를 안쓰럽게 보고 누구는 또 슬슬 불안하게 봐. 저렇게 재주 많고 속에 한가득 품은 아이가 언젠가 그 응어리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모르니까. 영리한 데다 도술까지 부리는 아이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건 그것대로 또 골치 아픈 일이거든. 길동이를 향한 시선이 감탄과 동정과 경계,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 무예의 병법의 천문지리, 거기다 둔갑술까지 통달한 그야말로 만능 천재 길동이. 그런데 그 비범함이 클수록 천출이라는 멍에는 더 무거워지기만 했던 그 잔인한 모순을 풀어봤어.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재주 많고 속이 깊은 아이가 한 집에 있으면
그 존재를 곱게 안 보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이거든. 특히 이 집안에 길동이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길동이가 잘 되는 꼴을 도무지 못 보는, 그래서 아주 위험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인물. 이 집안의 슬슬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는 다음 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그 검은 그림자의 정체가 누구냐면 초란이라는 여자였어. 이 집안에 들어와 있던 또 다른 첩이지. 홍 판서한테는 본부인이 있고 길동이 어머니 춘섬이 있고 그리고 이 초란이 또 있었던 거야. 요즘으로 치면 한 회사에 임원진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구도인데 문제는 이 초란이라는 사람이 야심은 한가득인데 그 야심을 받쳐줄 게 별로 없었다는 거야. 자식도 없었고 집안에서 딱히 내세울 입지도 없었어. 그러니까 늘 불안했던 거지. 내 자리가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는 그 초조함. 이런 사람일수록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특히 자기 자리를 위협할 것 같은 존재가 나타나면 눈이 뒤집히지. 그리고 초란 눈에 그 위협으로 딱 들어온 게 누구였겠어. 그래, 길동이야. 생각해봐. 첩의 자식이긴 해도 홍판서가 은근히 아끼는 기색이 있고 게다가 재주는 또 그렇게 비범하잖아. 글이면 글, 무예면 무예, 거기다 도술까지. 초란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야. 저 아이가 지금이야 서자 신세지만 저렇게 똑똑하고 재주 많은 게 크면 클수록 이 집안에서 무슨 변수가 될지 모르거든. 자기 자리를 위협할 잠재적 경쟁자로 보인 거지. 여기서 초란의 사고 회로가 좀 무서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쟤는 잘나서 좋겠다 하고 배 아파하다 말잖아. 그런데 초란은 그 시샘을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질 않아. 이걸 어떻게든 처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야.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 길동이를 그냥 없애버리면 이 모든 불안이 한 방에 해결된다는 그런 끔찍한 결론에 도달한 거지. 질투가 머릿속에서 발효되고 발효되다가 결국 사리로까지 변질된 거야. 사람 마음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싶은 좀 서늘한 대목이지. 그런데 초란도 바보는 아니야. 대놓고 길동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홍 판서가 아끼는 자식인데 그랬다간 자기 목이 먼저 날아가. 그래서 머리를 굴려. 어떻게 하면 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어쩔 수 없었던 일처럼 길동이를 없앨 수 있을까? 이 계획의 핵심은 명분 만들기였어. 그냥 죽이면 살인이지만 죽여야 할 이유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그건 처분이 되거든. 아주 악랄하게 영리한 발상이지. 그래서 초란이 제일 먼저 끌어들인 게 누구냐면 점쟁이야. 관상 보고 점 치는 무녀를 은밀히 불러들인 거지. 요즘으로 치면 용한 점집에 가서 미리 입을 맞추는 거랑 비슷해. 돈을 두둑이 쥐어주면서 길동이의 운수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척하면서 실은 짜고 치는 거야. 시나리오를 미리 정해놓고 그걸 점괘인 척 흘리려는 수작이지. 점쟁이 입장에서야 두둑한 사례비 받겠다.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되겠다. 마다할 이유가 없어. 그렇게 둘이 손발을 맞춰. 이 점쟁이가 홍판서 앞에서 풀어놓는 점괘가 아주 기가 막혀. 길동이의 관상을 슬쩍 보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흘리는 거야. 이 아이의 상이 보통이 아니다. 장차 임금도 넘볼 만한 어마어마한 기운을 타고났다. 얼핏 들으면 엄청난 칭찬 같지? 그런데 이게 조선에서는 칭찬이 아니라 사형선고에 가까운 말이야. 왜냐? 신하의 자식이, 그것도 서자가 임금을 넘본다. 이건 곧 역모의 상이라는 소리거든. 장차 이 집안에 화를 불러올 씨앗이라는 거지. 칭찬을 빙자해서 사실은 저 아이는 위험인물이니 미리 손 써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홍판서 머릿속에 콕 박은 거야. 이게 초란의 진짜 무서운 점이야. 자기 입으로 길동이 죽이세요 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점쟁이. 입을 빌려서 객관적인 예언인 척 포장해서 집안의 불안을 슬슬 키운 거지. 요즘으로 치면 자기 손으로 악플 한 줄 안 달고
익명 계정으로 소문만 슬쩍 퍼뜨려서 여론을 만드는 그런 수법이야. 손은 깨끗한데 분위기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몰아가는 거지. 홍판선의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 길동이를 저대로 둬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해. 그런데 초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 분위기만 잡아놓는 걸로는 성에 안 차거든.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면 이제 실행이 따라와야지. 그래서 두 번째로 끌어들인 게 이번엔 진짜 위험한 인물이야. 자객. 특제라는 자객을 은밀히 섭외해 돈을 받고 사람을 처리해주는 그 시대의 청부업자인 셈이지. 분위기로 명분을 만들었으니 이제 실제로 길동이를 손볼 칼잡이를 구한 거야. 점쟁이가 여론전 담당이었다면 이 특제는 실행 담당인 셈이지. 역할 분담이 아주 체계적이야. 무슨 범죄 조직 꾸리듯이. 계획은 이래. 점쟁이가 깔아놓은 그 역모의 상 이야기로 집안의 경계심을 한껏 키워놓고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특제를 길동이 방으로 들여보내 조용히 처리한다. 그러고 나면 그 위험한 아이가 결국 화를 불렀구나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덮어버린다는 거지. 모든 게 우연이고 운명인 것처럼. 자기는 그 어디에도 이름을 남기지 않고. 이게 초란이 짠 그림이었어.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지.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길동이 인생 정말 큰일 난 것 같지? 한쪽에서는 점쟁이가 여론을 깔아놨고 다른 쪽에서는 칼든 자객이 밤을 기다리고 있고 게다가 길동이는 이 모든 음모가 자기 머리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직 까맣게 모르는 상황이야. 평범한 아이였으면 이건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그림이지. 그런데 우리 길동이가 누구야? 앞에서 그렇게 침 튀기며 자랑한 그 만능 천재, 도술까지 부리는 그 아이잖아. 초란이 한 가지 계산을 단단히 잘못한 게 있는데 자기가 없애려는 상대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너무 우습게 본 거야. 그날 밤 칼을 든 특제가 길동이의 방으로 소리 없이 다가가. 모든 게 초란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숨 막히는 밤. 그런데 그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초란이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였어. 음모의 밤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히는지, 길동이가 그 첫 위기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그날 밤 길동이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 그런데 이게 좀 묘한 게 길동이가 그냥 평범하게 잠들어 있던 게 아니었거든. 앞에서 천문지리에 도술까지 통달했다고 했잖아. 이 아이는 밤하늘의 별자리만 봐도 기운이 흉한지 길한지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어. 그날따라 길동이는 잠이 안 와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문득 하늘의 기색이 영 수상한 거야. 별빛이 어딘가 불길하게 흔들리고 집안 공기에 살기 같은 게 감도는 걸 느낀 거지. 요즘으로 치면 누가 내 뒷조사하고 있다는 걸 직감하는 그런 촉이 발동한 거야. 그것도 보통 촉이 아니라 천기를 읽는 촉. 그러니까 초란하고 특제 입장에서는 출발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거야. 자기들은 길동이가 세상 모르고 쿨쿨 자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칼을 갈았는데 정작 길동이는 이미 오늘 밤 뭔가 온다는 걸 알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 몰래 기습하려는 쪽이 오히려 상대 손바닥 안에 있었던 거야. 게임으로 치면 적이 은신 스킬 켜고 다가오는데 이쪽은 이미 적 위치가 빨갛게 다 보이는 맵팩을 켜놓은 상황이랄까. 승부가 시작도 전에 사실상 기울어 있었던 거지. 밤이 깊어지자 특제가 움직였어. 칼을 품고 발소리도 죽이고 어둠을 타고 길동이 방으로 슥 다가가. 청부업자답게 솜씨는 좋았겠지. 평범한 상대였으면 잠결에 영문도 모르고 당했을 거야. 특제가 방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살그머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 그런데 방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거야. 분위기가 싸해. 자고 있어야 할 길동이가 안 보이는 것도 같고 방 안 공기가 평범하지가 않아. 이쯤 되면 노련한 특제도 등골이 서늘했을 거야.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싶은 순간 바로 그때 길동이가 도수를 펼쳐.
이게 이 장면의 백미야. 멀쩡하던 방이 갑자기 휙 바뀌는 거야. 어디선가 음산한 바람이 불어닥치고 방 안이 칠흑같이 깜깜해져. 멀쩡한 집안에 갑자기 깊은 산속 한복판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거지. 길은 사라지고 사방이 막히고 방향 감각이 완전히 뒤틀려버려. 특제가 분명히 작은 방에 들어왔는데 정신 차려보니 끝도 없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거야. 요즘으로 치면 평범한 원룸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공포 게임 맵으로 로딩이 바뀐 거지. 그것도 세이브 포인트도 없고 출구도 없는. 특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 자기는 어린애 하나 조용히 처리하러 왔는데 갑자기 천지가 뒤집히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거야. 칼을 휘둘러봤자 허공만 가르고 소리를 질러봤자 메아리만 돌아오고 청부살인 하러 왔다가 본인이 공포 체험을 하게 된 거지. 이게 길동이 도술의 무서운 점이야. 힘으로 정면 대결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각 자체를 통째로 지배해버리는 거거든. 적을 패는 게 아니라 적이 서 있는 세계를 갈아엎는 거야. 차원이 다른 싸움이지. 그렇게 특제가 어둠 속에서 한참을 우왕좌왕하다가 마침내 길동이 앞에 무릎을 꿇게 돼. 도술에 완전히 제압당해서 도망갈 구석도 없는 거야. 그제야 길동이가 그 앞에 나타나서 특제를 추궁해. 너는 누구냐? 누가 보내서 왔느냐? 칼 들고 들어왔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특제는 벌벌 떨면서 사실대로 다 불어. 자기가 어떻게 이 일을 맡게 됐는지, 누가 돈을 줬는지, 그 뒤에 점쟁이가 있고 초란이 있다는 것까지. 그 무녀와 짜고 친 점괘부터 시작해서 길동이를 없애려는 음모의 전말이 그 어둠 속에서 다 까발려지는 거지. 길동이 입장에서 이 순간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자기가 밤마다 혼자 눈물 삼키면서도 그래도 이 집이 내 집이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붙들고 있었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집 안에서 누군가는 자기를 죽이려고 점쟁이까지 사서 판을 짜고 있었던 거야. 천출이라 서럽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숨을 노릴 만큼 미움받고 있었다는 걸 한밤중에 칼끝을 통해 알게 된 거지. 이게 사람 마음을 얼마나 무너뜨렸겠어. 분노보다 먼저 오는 게 그 서늘한 배신감이야. 진실을 알게 된 길동이는 결국 그 자객을 베어. 자기를 죽이러 온 칼잡이를 그대로 살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 도술로 농락하다가 마지막엔 그 음모의 실행자를 직접 처단한 거지. 어제까지 책 읽고 글 짓던 소년이 이 밤을 기점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게 된 거야. 이게 길동이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분기점이 돼. 더 이상 예전의 그 길동이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 그런 밤인 거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길동이가 위기를 넘긴 게 단순히 도술전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 사건으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드러났거든. 하나는 길동이의 능력이 진짜였다는 거. 그동안 재주 많다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 목숨이 걸린 순간에 그 도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증명된 거지. 또 하나는 이 집안이 더 이상 길동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 가족이 자객을 보내는 집에서 무슨 정을 더 붙이고 살겠어. 이 밤의 소동이 조용히 묻힐 리도 없었어.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 길동이가 자객을 제압하고 그 음모의 배후까지 다 밝혀냈으니까 이제 초란이 무슨 짓을 꾸몄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난 거야.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그렇게 머리를 굴렸던 초란인데 정작 자기 음모가 길동이 도술 앞에 홀랑 까발려진 거지. 완전 범죄를 꿈꿨다가 가장 확실하게 들통난 그야말로 자업자득이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칼을 든 자객이 들이닥친 절체절명의 밤, 길동이가 바람과 어둠을 부려 이기를 넘기고 자기를 노린 흉계를 백일하에 드러낸 그 사건을 풀어봤어. 이제 길동이 앞에는 무거운 질문 하나가 놓여. 진실은 다 밝혀졌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들과 한 지붕 아래서 계속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든 어머니를 두고 떠나기도 쉽지 않고
길동이가 마침내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그 가슴 먹먹한 이별의 순간. 아버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라 불러보는 그 장면이 다음 회에 나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자객을 벤 그 밤이 지나고 길동이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정리가 됐어. 보통 이런 일을 겪으면 멘탈이 와르르 무너질 법도 한데 길동이는 달랐어. 한바탕 피바람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 처지가 너무도 또렷하게 보이는 거야. 더 이상 이 집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다는 거.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 집인데 하고 붙들고 있던 마음이 칼끝 한 번에 싹 정리가 된 거지. 가족이 자객을 보내는 집에서 무슨 정을 더 붙여. 마음 정리는 그렇게 한순간이었어. 그렇다고 떠나는 발걸음까지 가벼웠던 건 아니야. 이 집에 길동이를 붙드는 끈이 딱 하나 있었거든. 어머니 춘섬이지. 다른 건 다등 돌릴 수 있어도 어머니만큼은 달랐어. 자기 때문에 종의 신분으로 평생 마음 졸이며 살아온 어머니. 자식이 서자라는 멍에를 쓰고 사는 걸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앓이한 사람. 길동이가 떠나면 이 어머니는 또 얼마나 외롭고 불안할까. 그 생각에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세상 다 등져도 어머니한테 등 돌리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니까. 그래서 길동이가 떠나기 전에 어머니를 찾아가 하직 인사를 올려. 이 장면이 참 먹먹해. 길동이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이제 집을 떠나야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춘섬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것도 이제 겨우 10대의 소년이 정처 없이 길을 떠난다는데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다시 볼 수나 있는지 아무것도 기약이 없는 이별이잖아. 요즘처럼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보낼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한번 헤어지면 그냥 영영 소식 끊기는 게 옛사인 시절이야. 어머니 입장에서는 생리별이 따로 없는 거지. 그런데 길동이가 어머니를 설득하는 말이 또 사람 마음을 울려. 자기가 여기 계속 있으면 결국 또 누군가의 표적이 될 거고, 그러면 어머니 마음만 더 타들어간다. 차라리 멀리 떠나서 제 살 길을 찾는 게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다. 어린 게 떠나는 마당에도 자기 서러움보다 어머니 걱정을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훗날 반드시 떳떳하게 돌아와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를 남기고, 춘섬도 결국 자식의 뜻을 꺾지 못해. 붙잡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이 집에 두는 게 오히려 자식을 사지에 두는 거라는 걸 어머니도 알았던 거지. 눈물로 아들을 보내기로 해. 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나와. 길동이가 떠나기 전에 아버지 홍판서를 찾아가는 거야. 그동안 길동이가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대감이니 나리니 했잖아.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 길동이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보는 거야. 평생 입 밖에 못 냈던 그 한마디. 그게 작별 인사가 되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가슴을 치냐면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그 한마디가 길동이한테는 평생을 갈망하다가 떠나는 순간에야 겨우 허락된 한마디였거든. 다른 집 자식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무렇지 않게 부르는 아버지. 그 흔하디흔한 단어 하나를 길동이는 집을 영영 떠나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처음 불러보는 거야. 그것도 이제 다시는 부를 일이 없을 작별 인사로. 평생 닫혀있던 문이 떠나는 순간에 딱 한 번 열렸다가 영영 닫히는 그런 잔인한 타이밍인 거지. 홍판서도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흔들려. 사실 이 아버지가 길동이를 미워했던 건 아니거든. 오히려 그 재주를 아까워하고 속으로는 애틋해했어. 다만 세상의 법도와 집안의 체면 앞에서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떠나는 자식이 처음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하직을 고하니까 그 단단하던 양반의 가슴도 무너지는 거야. 결국 홍판서도 길동이의 처지를 헤아려서 떠나는 걸 막지 않아. 오히려 앞으로는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불러도 좋다는
평생 막아왔던 그 호칭을 떠나는 마당에 허락해줘. 근데 이게 또 얄궂은 게 그 허락이 너무 늦게 온 거야. 정작 그 호칭을 누리며 살 집을 길동이는 이제 떠나는 거잖아. 평생 갖고 싶던 걸 손에 쥐는 순간이 곧 그걸 두고 떠나는 순간이라니 운명이 참 짓궂지. 그렇게 어머니께 하직하고 아버지께 마지막 절을 올린 뒤 길동이는 마침내 집을 나서 정든 집, 자기를 키워준 마당, 어머니의 눈물, 그 모든 걸 등 뒤에 두고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가 없어.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떠나는 거지. 요즘으로 치면 가출은 가출인데 갈 데가 정해진 가출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향해 무작정 발을 내딛는 거야. 짐도 변변이 없고 기댈 곳도 없고 앞날도 캄캄하고 가진 거라곤 자기 몸뚱이 하나랑 가슴속에 품은 그 재주와 응어리뿐이야. 그런데 묘하게도 이 막막한 출발이 길동이한테는 또 다른 의미였어. 집을 떠난다는 건 그 모든 멍해로부터도 떠난다는 거거든. 이 집에 있는 한 길동이는 영원히 서자 길동이었어. 누구의 첩의 자식, 호칭도 제대로 못 쓰는 반쪽짜리 도련님. 그런데 대문 밖으로 한 발 내딛는 순간 그 꼬리표가 더 이상 자기를 따라다니지 않게 되는 거야. 바깥 세상에서는 길동이가 누구의 서자인지 아무도 몰라. 그냥 길동이 그 자체로 서는 거지. 잃은 것도 많지만 동시에 평생 자기를 짓누르던 그 신분의 사슬에서 처음으로 풀려나는 순간이기도 했던 거야. 물론 그렇다고 앞길이 꽃길이었다는 건 절대 아니야. 10대 소년 혼자 가진 것도 없이 세상 천지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떠도는 거잖아. 어디서 자고 뭘 먹고 어떻게 살아남을지 아무 보장이 없어. 보통 사람 같으면 며칠 못 가서 길바닥에서 고생만 하다 끝났을 거야. 그런데 우리 길동이가 누구야? 그 막막한 길 위에서 길동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지. 정처 없던 그 발걸음이 뜻밖의 곳에서 딱 멈추게 되거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머니께 눈물로 하직하고 아버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라 불러본 뒤 정든 집을 등지고 정처 없이 길을 나선 길동이 이야기였어. 외톨이 소년의 막막한 방랑처럼 보이지? 그런데 이 길 위에서 길동이는 곧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마주치게 돼. 거칠고 험한, 그러나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모인 어떤 집단. 그리고 길동이는 그곳에서 단숨에 그들의 우두머리로 올라서게 되지. 외톨이에서 두령으로 길동이 인생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다음 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집을 떠난 길동이가 정처 없이 떠돌다가 발길이 닿은 곳이 하필 깊은 산속이었어. 산을 헤매고 헤매다 어느 골짜기에 이르렀는데 거기 떡하니 큰 집이 한 채 있는 거야. 산중에 웬 으리으리한 집인가 싶지? 알고 보니 거기가 도적들의 소굴이었어. 세상에서 밀려나고 굶주린 사람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산으로 들어와 도적이 된 무리가 모여 사는 본거지였던 거지. 길동이가 어쩌다 보니 조선판 도적 길드 본부에 발을 들인 셈이야. 이 도적들이 마침 그때 좀 곤란한 처지였어. 무리는 꽤 큰데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제대로 된 우두머리가 없었던 거야. 두목자리가 공석인 회사 같은 거지. 이 자리가 비어있으니 다들 우왕좌왕하고 일은 버리고 싶은데 큰 거는 엄두를 못 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 두령을 뽑으려고 나름의 시험을 마련해놨어. 아무나 와서 두목하겠다고 손드는 게 아니라 실력을 증명한 자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지. 도적 세계도 나름 능력주의였던 거야. 면접 절차가 있는 도적단이라니 생각보다 체계적이지. 길동이가 그 무리 앞에 떡 나타나니까 도적들이 코웃음을 쳤어. 어디서 어린 떠돌이 하나가 굴러들어 왔나 싶은 거지. 그런데 길동이가 대뜸 자기가 두령이 되겠다고 나선 거야. 도적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 산전수전 다 겪은 험한 사내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새파란 소년이 두목자리를 내놓으라니.
요즘으로 치면 신입사원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첫날부터 제가 대표하겠습니다 하는 격이야. 보통은 그냥 비웃음거리로 끝날 일이지. 그런데 도적들도 호기심이 생긴 거야. 저 당돌한 녀석이 시험은 통과할 수 있을지. 그래서 도적들이 길동이한테 시험을 내.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 보이는 엄청나게 무거운 바위를 들어보라는 거였어. 무리 중 누구도 제대로 들지 못했던 그 단체의 상징 같은 돌이었지. 힘께나 쓴다는 장정들이 달라붙어도 꿈쩍 안 하던 바위야. 이걸 들면 두령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지. 일종의 최종 보스급 관문인 셈이야. 도적들은 당연히 이 어린애가 낑낑대다 망신만 당하고 갈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길동이가 그 바위 앞에 서더니 별로 힘들이는 기색도 없이 번쩍 들어 올리는 거야. 그것도 그냥 드는 정도가 아니라 가뿐하게. 도적들 입이 떡 벌어졌지. 자기들 수십 명이 달려들어도 못 움직이던 돌을 이 소년이 혼자서 장난감 들듯 들어버린 거니까. 게임으로 치면 다들 못 깨던 던전 보스를 신규 캐릭터가 들어오자마자 한 방에 클리어한 거야. 그 자리에 있던 도적들이 어떤 표정이었을지 상상이 가지? 비웃던 얼굴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는 거지. 길동이는 단숨에 군말 한마디 안 나오게 시험을 통과해버린 거야. 그제야 도적들이 길동이를 다시 봐.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었거든. 앞에서 길게 말했잖아. 이 아이가 그래 무예의 병법의 도술까지 통달한 만능 천재라고. 힘으로 바위를 들어 첫인상을 박살내놓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머리까지 비상한 거야. 무리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어디를 어떻게 쳐야 할지 그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인물이었던 거지. 도적들 입장에서는 이런 인재가 제 발로 굴러들어온 거야. 힘도 세고 머리도 좋고 카리스마까지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두목 스펙. 다들 길동이를 두령으로 모시기로 군말 없이 마음을 모아. 자, 여기서 길동이가 진짜 보통 도적 두목하고 다른 면모를 보여줘. 보통 이런 자리에 오르면 어떻게 해? 더 잘 털고, 더 많이 빼앗고, 자기 배 불릴 생각부터 하지. 그런데 길동이는 두령이 되자마자 이 무리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새로 잡아. 우리가 그냥 아무데나 쳐들어가서 아무거나 빼앗는 잡도둑대로 남지는 않겠다는 거야. 명분을 세운 거지. 우리가 칠 대상은 백성을 쥐어짜서 제 곳간만 채운 탐관오리들, 그리고 부정하게 재물을 긁어모은 자들이다. 거기서 빼앗은 걸로는 굶주리는 백성을 살린다. 이게 길동이가 내건 새로운 강령이었어. 그리고 그 정신을 담아서 무리의 이름을 새로 지어. 그게 바로 활빈당이야. 활빈당, 풀어보면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무리라는 뜻이지. 도적단인데 이름에 살린다는 글자를 박은 거야. 빼앗는 집단이면서 동시에 살리는 집단. 보통 도적이라고 하면 빼앗기만 하는 존재인데 길동이는 그 빼앗는 행위에 누구한테 빼앗아 누구를 살리느냐는 방향을 부여한 거지. 요즘으로 치면 그냥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명확한 미션과 비전을 내건 조직으로 리브랜딩을 한 거야. 단순한 산적대가 졸지에 신념을 가진 의적 집단으로 격이 확 올라간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길동이라는 사람의 본질이 여기서 드러나거든. 길동이는 그냥 신분에 한이 맺혀서 세상에 복수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어. 자기가 서자라서 차별받고 억울하게 살아봤으니까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없고 굶주린 사람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야. 자기가 당한 그 부조리를 자기 한몸 복수로 푸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약자를 살리는 쪽으로 풀어낸 거지. 밤마다 눈물 삼키던 그 응어리가 엉뚱한 대로 터지지 않고 이렇게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야. 그릇이 다르다는 게 이런 거지. 물론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활빈당은 어쨌든 나라의 법을 어기는 도적 집단이야. 관아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무법자들인 거지. 길동이가 이 무리를 이끌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건 곧 나라와의 정면 충돌을 뜻하는 거였어. 어린 소년이 산속 도적단의 두령이 됐다는 게
머지않아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 사건의 서막이었던 거지. 그리고 길동이는 두령이 되자마자 곧바로 첫 번째 큰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해. 그 첫 타깃이 어디였느냐? 이게 또 보통 배짱이 아니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처 없이 떠돌던 외톨이 소년이 산중 도적무리의 시험을 단숨에 통과해 두령으로 올라서고 그 무리를 가난한 이를 살리는 활빈당으로 다시 세운 이야기였어. 이제 길동이한테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생겼고 명분이 생겼고 펼칠 무대가 생긴 거야. 그럼 이 활빈당이 첫 번째로 노린 곳은 어디였을까? 그게 바로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아두고 있던 한 큰 절이었어. 길동이가 머리를 기가 막히게 써서 그 풍족한 곳간을 통째로 터는 활빈당의 화려한 데뷔전이 다음 회에 펼쳐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활빈당의 첫 번째 큰 작전, 그 타깃이 바로 해인사였어. 해인사라고 하면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큰 절인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곳간이 그득그득했다는 거야. 절이라고 하면 보통 청빈하게 욕심버리고 수행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이 시절 일부 큰 절들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아두고 있었어. 백성들 등쳐서 시주받고 땅 굴리고 온갖 방법으로 곳간을 불려놨던 거지. 겉으로는 도 닦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곳간 자물쇠 단단히 채워둔, 말하자면 간판만 사찰이고 실속은 금고였던 거야. 길동이가 첫 타깃으로 여길 콕 찍은 게 괜한 게 아니었던 거지. 그런데 해인사가 그냥 만만한 곳이었느냐? 절대 아니야. 산속요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길목이 험하고 안에는 건장한 승려들이 수두룩했어. 도적대가 무작정 칼 들고 쳐들어가서 정면으로 털려고 하면 오히려 역으로 당하기 십상이었지.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답이 아니었던 거야. 여기서 길동이의 진가가 나와. 앞에서 그렇게 강조했지. 이 아이가 머리가 비상하다고. 길동이는 칼부터 빼드는 무식한 방법 대신 아주 교묘한 작전을 짜. 힘이 아니라 머리로 저를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그림을 그린 거지. 길동이가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신분을 싹 위장하는 거였어. 도적 두령이 아니라 점잖은 양반 자제인 척 말끔하게 차려입고 해인사를 찾아가. 그러고는 승려들한테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해. 내가 이 절이 마음에 드니 여기서 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곧 과거를 준비하는 귀한 도령이 절에 머물겠다는데 승려들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 양반 자제가 와서 공부하면 절의 격도 올라가고 잘 보이면 후한 시주가 따라올 수도 있고 요즘으로 치면 큰손 고객이 여기 단골할게요 하면서 찾아온 거나 마찬가지지. 승려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해. 자기들이 호랑이 새끼를 절 안방에 들이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르고. 길동이가 한술 더 떠 며칠 뒤에 제가 쌀을 넉넉히 보내드릴 테니 그걸로 크게 잔치를 한번 벌입시다 하고 약속을 해. 자기가 절에 신세지는 보답이라는 명목으로. 그러면서 진짜 쌀을 잔뜩 실어보내. 승려들은 또 신이 났지. 공짜 쌀의 잔치라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이 잔치라는 게 사실 길동이가 파놓은 함정이었어. 절 사람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놓고 분위기를 풀어놓고 그 틈을 노리겠다는 큰 그림이었던 거지. 친절을 가장한 작전, 호의로 포장한 덧. 길동이가 머리 쓰는 방식이 이렇게 영리해. 드디어 잔치날, 승려들이 다 모여서 길동이가 보내준 쌀로 차린 음식을 즐기고 길동이도 그 자리에 점잖게 앉아 함께 먹는 척을 해. 화기애애하지. 그런데 길동이가 여기서 한 방을 날려. 밥을 먹다가 미리 입에 몰래 감춰뒀던 모래 같은 걸 슬쩍 깨물어. 그러고는 일부러 와그작 소리를 내면서 정색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귀한 손님으로 와서 음식을 대접받는데 밥에 모래가 씹히다니 이게 무슨 무례냐. 절 사람들을 향해 버럭 화를 내는 거지. 승려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자기들은 정성껏 차렸는데 갑자기 손님이 밥에서 모래 나왔다고 트집을 잡으니까. 그런데 길동이가 워낙 정색을 하고 호통을 치니까 분위기가 싸해지고 다들 어쩔 줄을 몰라. 길동이는 이 트집을 명분 삼아서
승려들을 단단히 결박해버려. 손님 대접을 이렇게 소홀히 한 죄를 묻겠다면서 절 사람들을 줄줄이 묶어 꼼짝 못하게 만든 거지. 자, 생각해봐. 절을 지키던 건장한 승려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 있다가 영문도 모른 채 죄다 포박당한 거야. 절의 방어력이 한순간에 0이 된 거지. 그것도 칼 한 번 안 부딪히고 순전히 말장난 한 번으로 미리 모래 하나 깨물어서 이 모든 그림을 완성한 거야. 무력 충돌 없이 적의 전력을 통째로 묶어버리는 그야말로 병법의 교과서 같은 수법이지. 승려들이 다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 바로 그때 미리 절 주변에 매복해 있던 활빈당 무리가 들이닥쳐. 그러고는 곳간을 활짝 열어젖히는 거지. 그렇게 그득그득 쌓여있던 재물을 저항하는 사람 하나 없이 유유히 실어 나르는 거야. 절을 지킬 사람들은 죄다 묶여있겠다. 길동이가 안에서 길을 다 열어놨겠다. 그냥 무혈입성이지. 칼 휘두르고 피 흘리고 할 것도 없이 머리 하나로 깔끔하게 곳간을 비워버린 거야. 길동이가 왜 그냥 도적이 아니라 전설이 됐는지 이 한 작전만 봐도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보통 도적이면 이렇게 턴 재물을 자기들끼리 나눠 갖고 흥청망청 쓰겠지. 그런데 길동이는 안 그래. 앞에서 활빈당의 강령을 세웠다고 했잖아. 빼앗은 재물은 굶주린 백성에게 돌아간다. 길동이는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 해인사에서 털어온 그 막대한 재물을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준 거야. 그것도 어느 한쪽에 몰아주는 게 아니라 고루고루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도록. 곳간에서 썩어가던 재물이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인 거지. 부패한 절집에 잠겨있던 부가 길동이 손을 거쳐서 백성들 밥상으로 흘러간 거야. 이게 활빈당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한 순간이야. 단순히 부자를 털어서 통쾌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턴 걸 진짜로 약자에게 돌려줬다는 거, 말로만 위적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한 거지. 그리고 길동이가 노린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보면 의미가 더 또렷해져. 정직하게 사는 백성을 턴 게 아니야. 백성을 쥐어짜서 혹은 백성의 시주를 등쳐서 제 곳간만 불린 자들, 탐관오리와 부패한 절집을 노린 거거든. 가진 자에게서 빼앗아 없는 자에게 돌려준 방향이 분명한 도둑질이었던 거야.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길동이는 도적이 아니라 영웅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자, 그런데 이게 길동이한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었어. 백성들이 환호할수록 관아와 조정은 발칵 뒤집히는 거거든. 큰 절의 곳간이 통째로 털리고 여기저기서 탐관오리들이 재물을 빼앗겼다는 소식이 빗발치니까. 대체 이 활빈당이라는 게 뭔데 이렇게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느냐, 그 두령이 누구냐. 조정이 본격적으로 길동이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길동이는 산속 도적 두령 수준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쫓는 거물이 된 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부패한 절집 해인사의 곳간을 머리 하나로 깔끔하게 털어 그 재물을 굶주린 백성에게 고루 나눠준 활빈당의 화려한 데뷔전을 풀어봤어. 그런데 이렇게 길동이가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니 조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관군을 풀고 현상금을 걸고 길동이를 잡으려고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해. 그런데 말이야, 길동이를 잡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길동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럿으로 늘어나거든. 팔도에 동시에 나타나는 8명의 길동이 그 기상천외한 도술이 펼쳐지는 다음 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해인사가 통째로 털리고 여기저기서 탐관오리들이 곳간을 비워줬다는 소식이 조정에 빗발치니까 임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대체 이 활빈당이라는 게 뭐고 그 두령이라는 자가 누구길래 온 나라를 이렇게 휘젓고 다니느냐. 임금이 단단히 화가 나서 명을 내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길동이라는 놈을 잡아들여라. 그렇게 조정이 본격적으로 길동이 체포 작전에 들어가는 거야. 관군을 풀고
길목마다 군사를 깔고 팔도 곳곳에 그물을 치기 시작해. 나라 전체가 길동이 한 명 잡겠다고 총동원되는 거지. 10대 도적 하나가 정부를 비상사태로 몰아넣은 거야.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지.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코미디야. 아니, 코미디라기엔 조정 입장에선 악몽이지. 길동이를 잡으려고 군사를 풀었는데 황당한 보고가 사방에서 올라오기 시작해. 어느 고을에서 길동이가 나타났다는 급보가 오는 동시에 정반대편 고을에서도 길동이가 나타났다는 급보가 오는 거야.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팔도 여기저기서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전국 각지에서 길동이가 출몰하는 거지. 상식적으로 사람 하나가 어떻게 동시에 8군데에 있어. 조정 관리들이 보고서를 받아들고 머리를 싸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길동이가 분신술을 쓰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단체로 헛것을 보는 건가? 답은 분신술이 맞았어. 길동이가 어떻게 했냐면 짚을 가지고 자기 분신을 만든 거야. 짚으로 사람 형상을 빚어놓고 거기에 도수를 불어넣으니까 그게 그냥 허수아비가 아니라 진짜 길동이처럼 움직이고 말하고 활빈당을 지휘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렇게 만든 분신이 7, 거기에 진짜 길동이까지 더하면 8.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도수를 부리는 길동이가 한꺼번에 8명이 된 거야. 요즘으로 치면 본체 하나에 복제 계정 7개를 돌리는데 그 복제 계정들이 죄다 본체랑 능력치가 똑같은 그런 사기적인 상황인 거지. 게임 밸런스 다 박살난 거야. 이 8길동이가 팔도에 하나씩 흩어져서 동시에 활동을 해. 이 고을에서 탐관오리 곡간을 털고 있을 때 저 고을에서도 똑같이 길동이가 곡간을 털고 또 다른 고을에서도 백성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조정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막아? 한 곳에 군사를 몰아넣으면 다른 7곳이 뻥 뚫리는 거고, 그렇다고 8곳에 다 군사를 나누면 어디에도 제대로 된 병력이 없는 거고.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는데 두더지가 8마리가 동시에 튀어나오는 거야. 망치는 하나뿐인데 관군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길동이를 잡는 건 고사하고 어느 게 진짜인지조차 가려낼 수가 없었어. 조정이 그래도 머리를 쥐어짜서 어찌어찌 길동이를 한 명 붙잡는데 성공하는 경우도 생겨. 군사들이 환호하지. 드디어 잡았다. 이 골칫덩어리를 드디어 잡았다. 그런데 끌고 와서 보면 그게 진짜 길동이가 아니라 짚으로 만든 분신인 거야. 결박해서 끌고 오는 도중에 픽 쓰러지면서 도로 집단으로 변해버리거나 추궁하려고 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지. 어렵게 잡았다 싶으면 손 안에서 짚으로 부스러지고 또 잡았다 싶으면 또 집단이고. 관군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어. 밤새 추격해서 겨우 포박했는데 알고 보니 허수아비를 묶어온 거잖아. 이쯤 되면 잡는 사람들이 더 미칠 노릇이지. 게다가 이 8길동이가 누가 진짜인지 자기들끼리도 구별이 안 될 만큼 똑같았어. 생김새는 물론이고 말투, 행동, 심지어 도술 실력까지. 판박이니까. 조정에서 길동이의 얼굴을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대지를 시켜도 소용이 없어. 8명이 다 내가 진짜 길동이다 하고 똑같이 주장하는데 누구도 가짜라고 콕 집을 수가 없는 거지. 요즘으로 치면 본인 인증을 하라는데 8명이 똑같은 얼굴, 똑같은 지문, 똑같은 목소리로 다 통과해버리는 거야.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된 거지. 진짜와 가짜의 경계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야. 이게 길동이라는 인물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야. 단순히 힘이 세거나 칼을 잘 쓰는 영웅이 아니라 나라의 추격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비웃어버리는 존재인 거지. 조정이 아무리 군사를 풀고 그물을 쳐도 길동이는 그 그물을 정면으로 뚫는 게 아니라 그물의 의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 잡을 대상이 8비면 그리고 그 8비 다 진짜 같으면 그물이 무슨 소용이야. 길동이는 힘으로 맞서는 대신 상대를 혼란 그 자체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싸우는 거야. 앞에서 자객을 상대할 때도 그랬지. 감각을 지배하고 인식을 흔들고
그 스케일이 이제 나라 전체로 커진 거지. 그러는 동안 백성들 사이에서는 길동이가 거의 전설이 돼가. 잡으려야 잡을 수 없고 신출귀몰하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가는 곳마다 탐관오리를 혼내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백성 입장에서 이만한 영웅이 어디 있어. 관아가 길동이를 잡으려고 쩔쩔매는 모습이 백성들한테는 오히려 통쾌한 구경거리였던 거지. 길동이의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면서 어느새 그는 그냥 도적이 아니라 백성의 영웅, 권력자들의 골칫거리, 그 시대의 가장 뜨거운 화제거리가 돼. 잡으려 할수록 더 유명해지는 그야말로 노이즈 마케팅의 원조인 셈이야. 자, 이쯤 되니까 조정도 깨닫기 시작해. 이건 힘으로 잡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군사로 안 되고, 추격으로 안 되고, 함정으로도 안 되고, 8비 동시에 날뛰는데 무슨 수로 잡아. 그래서 임금과 조정의 고민이 깊어져. 잡을 수 없다면 대체 이 길동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힘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 그리고 여기서 조정이 꺼내드는 카드가 좀 의외의 한 수야. 잡는 걸 포기하는 대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길동이를 다뤄보려는 시도. 그게 다음 이야기의 핵심이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조정이 팔도에 그물을 쳤지만 지프로 빚은 7분신을 앞세워 8의 길동이가 동시에 출몰하니 누구도 진짜를 가려내지 못했던 그 신출귀몰한 도술의 향연을 풀어봤어. 힘으로는 도무지 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조정. 그래서 임금이 마침내 묘수를 하나 꺼내들어. 길동이가 그렇게 한이 맺힌 게 신분이고 벼슬길이라면 차라리 그 소원을 들어줘서 달래보자는 거지. 잡히지 않던 도적이 졸지에 나라의 높은 벼슬을 받게 되는 그 기막힌 반전. 병조판서가 된 길동이 이야기가 다음 회에 펼쳐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힘으로는 도무지 길동이를 잡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조정이 결국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 못 잡을 바에는 차라리 끌어안자는 거지. 길동이가 그렇게 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이유가 뭐였냐. 따지고 보면 신분의 한이었잖아. 서자라서 차별받고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벼슬길이 막혀있던 그 응어리. 조정이 그걸 역으로 이용하기로 한 거야. 내가 그렇게 벼슬이 한이었다면 그 벼슬을 줄 테니 이제 그만 소란을 멈춰라. 잡는 걸 포기하는 대신 달래기로 한 거지. 채찍으로 안 되니까 당근을 꺼내든 셈이야. 그런데 여기서 임금이 던진 당근이 보통 당근이 아니야. 병조판서. 병조판서가 어떤 자리냐면 나라의 군사를 총괄하는 그야말로 핵심 요직이야. 요즘으로 치면 국방을 책임지는 최고위직인 거지. 한 나라의 군대를 움직이는 자리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라가 그렇게 잡으려고 혈안이 됐던 도적 두령한테 내준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그림이냐면 며칠 전까지 현상수배 1순위였던 사람한테 갑자기 장관 자리를 안겨주는 격이지. 조정 대신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 우리가 그렇게 잡으려던 놈한테 벼슬을 준다고?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으니 어쩌겠어. 잡을 수가 없는 걸. 그리고 이 대목이 진짜 의미심장해. 평생 서자라서 벼슬길이 막혀있던 길동이가 정작 그 벼슬을 정식 과거를 봐서 얻은 게 아니라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끝에 받아내게 된 거잖아. 길동이가 얌전히 규칙을 따라 살았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질 자리였어. 서류에서부터 걸러졌을 테니까. 그런데 그 규칙 자체를 통째로 흔들어버리니까 나라가 제 발로 그 자리를 갖다 바치는 거지. 세상이 막아놓은 문을 길동이는 정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아예 벽을 부숴서 들어간 거야. 이게 길동이라는 인물의 통쾌함이자 동시에 이야기가 던지는 묵직한 한 방이기도 해. 자, 임금이 길동이를 병조판서에 봉한다는 명을 내리고 길동이를 조정으로 불러들여. 그런데 여기서도 조정은 내심 꿍꿍이가 있었어. 길동이가 벼슬 받겠다고 궁에 제 발로 들어오면 그때 딱 붙잡아버리자는 속셈이 깔려 있었던 거지. 벼슬을 미끼로 유인해서 잡겠다는 거야. 그런데 길동이가 그걸 모를 사람이야?
앞에서 천기를 읽고 도수를 부리던 그 길동이라고. 길동이는 조정의 속내를 빤히 알면서도 보란듯이 조정에 나아가 함정인 줄 알면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야. 그 정도 배짱이었던 거지. 너희가 무슨 수를 쓰든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자신감. 길동이가 병조 판서의 차림으로 임금 앞에 나아가는 그 장면이 이 이야기의 한정점이야. 한때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게 했던 세상, 서자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세상의 한복판, 임금 바로 앞에 길동이가 떳떳하게 서는 거니까. 밤마다 혼자 눈물을 삼키던 그 소년이 이제 나라의 임금과 마주보고 서 있는 거야.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지 생각하면 이 한 장면에 길동이의 인생이 다 압축돼 있는 거지. 출발은 종의 자식이었는데 도착은 병조 판서니까. 길동이가 임금 앞에서 그동안의 일을 아뢰어 자기가 왜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서자로 태어나 어떤 서름을 겪었는지, 그 한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풀어놓는 거지.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만든 세상의 부조리를 임금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임금이 내려준 벼슬에 대해 감사를 표해. 평생 닫혀있던 그 문이 마침내 자기 앞에서 열린 것, 그 자체로 길동이한테는 평생의 소원이 풀린 순간이었거든. 서자도 능력만 있으면 나라의 중책을 맡을 수 있다는 걸 길동이는 자기 존재로 증명해낸 거지. 그런데 여기서 길동이가 모두의 예상을 또 한 번 뒤집어.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원하던 벼슬을 받았으니 이제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겠지. 평생의 한을 풀었으니 거기서 안주할 법도 하잖아. 그런데 길동이는 안 그래. 벼슬을 받아 소원을 풀자마자 오히려 작별을 고하는 거야. 임금께 절을 올리고 이제 저는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거지. 그렇게 갖고 싶던 자리를 손에 쥔 바로 그 순간 그걸 미련 없이 내려놓고 떠나겠다고 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멋있냐면 길동이가 진짜로 원했던 건 그 벼슬자리 자체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거든. 길동이가 원했던 건 인정이었어. 서자라서 안 된다, 천출이라서 안 된다 하던 그 세상으로부터 나도 떳떳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받는 것, 병조 판서라는 자리는 그 인정의 증표였을 뿐이지 목적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인정을 받아내는 순간 자리에 대한 미련은 거짓말처럼 사라진 거지. 명함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명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증명이 끝났으니 자리는 필요 없어진 거고. 그릇이 진짜 다르지. 그리고 길동이는 알았던 거야. 자기 한 사람의 한이 풀렸다고 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신분 제도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걸. 자기는 어쩌다 도술과 재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자기 같은 수많은 서자들은 여전히 그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는 걸, 이 땅에서는 결국 길동이가 마음껏 뜻을 펼칠 수가 없었던 거지. 차별이 뿌리 깊은 이곳에 남아 적당히 타협하며 사느니 아예 새로운 땅으로 가서 자기가 꿈꾸던 세상을 직접 만들어 보겠다. 그런 더 큰 그림을 길동이는 이미 그리고 있었던 거야. 조선이라는 무대는 길동이한테 너무 좁았던 거지. 그렇게 길동이는 임금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표표히 조정을 떠나. 잡으려야 잡을 수 없던 그 도적이 벼슬까지 받고 나서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발길을 돌리는 거지. 조정은 길동이를 붙잡지도, 그렇다고 떠나는 걸 막지도 못해. 애초에 길동이를 어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길동이는 그렇게 자기 의지로, 자기 발로 정든 조선 땅을 뒤로하고 떠날 채비를 시작하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임금이 끝내 병조 판서라는 자리로 길동이를 달래고 길동이가 조정에 떳떳이 나아가 평생의 한을 풀고는 그 자리마저 미련 없이 내려놓고 작별을 고한 이야기였어. 이제 길동이의 시선은 조선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있어. 자기를 가둬온 이 땅을 떠나 차별도 서름도 없는 새로운 나라를 직접 세우겠다는 큰 뜻을 품고 말이야. 그런데 그 새 땅으로 가는 백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
가는 길목에서 길동이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무시무시한 괴물과 맞닥뜨리게 되거든. 바다를 건너는 길동이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다음 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조선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길동이가 그냥 빈손으로 훌쩍 떠난 건 아니었어. 떠나기 전에 임금께 한 가지 청을 넣어. 새 땅으로 가려면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다 먹여 살려야 하잖아. 그래서 식량으로 쓸 곡식을 좀 내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 임금도 길동이가 이 나라를 떠나준다는데 그 정도 청이야 들어주는 게 차라리 속 편했어. 골칫덩어리가 제 발로 나가준다면 곡식 좀 내주는 게 대수냐는 거지. 요즘으로 치면 퇴사하는 직원한테 위로금 두둑이 챙겨주면서 그래, 잘 가라, 부디 멀리 가라 하는 분위기였던 거야. 그렇게 길동이는 곡식을 두둑이 싣고 자기를 따르는 활빈당 무리와 식솔들을 데리고 마침내 배에 올라. 배가 향한 곳은 남쪽의 너른 바다였어. 정든 조선 땅이 점점 멀어지고 사방이 망망대해로 펼쳐지는 거지. 생각해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결단이야. 그 시절 바다 건너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건 요즘으로 치면 그냥 이민 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지도에도 없는 행성으로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길동이는 그 막막한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자기를 가둬온 그 땅보다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저 바다 너머가 더 희망적이라고 본 거지. 차별로 꽉 막힌 익숙한 곳보다 텅 비어 있어도 가능성이 열린 곳을 택한 거야. 길동이 무리는 일단 바다 한가운데 적당한 섬에 자리를 잡아 곡식을 풀어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머물 터전을 닦고 살림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거지. 도적단으로 시작했던 무리가 이제 하나의 작은 공동체로 정착민으로 변해가는 거야. 길동이의 그림이 단순히 한탕 크게 털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우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여기서 분명해져. 두목에서 지도자로 다시 한 단계 올라서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길동이가 약초를 구하러 어느 산에 들어가게 돼. 그런데 이 산이 보통 산이 아니었어. 깊고 험한 데다 뭔가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거야. 산을 헤매던 길동이가 거기서 괴이한 존재들과 딱 마주쳐.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흉측하게 생긴 괴물들이었어. 이 무리의 정체가 울동이라 불리는 요괴들이었지. 산속에 소굴을 틀고 살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무리야. 길동이가 새 땅을 찾아 평화롭게 살아보려는데 하필 그 길목에 이런 골칫거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거지. 이 괴물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 인근 마을의 멀쩡한 처녀들을 잡아가고 있었어. 사람을 납치해서 제 소굴에 가둬두는 그야말로 마을의 공포 그 자체였던 거지. 마을 사람들은 이 괴물들 때문에 밤에 발 뻗고 잠을 못 자. 언제 누가 끌려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힘없는 백성들이 무슨 수로 이런 괴물을 당해내. 그냥 당하고만 살았던 거야. 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길동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야? 절대 아니지. 약자를 괴롭히는 놈을 보면 못 참는 게 길동이잖아. 서자 시절부터 활빈당 두령 시절까지 한결같이 힘없는 사람 편이었던 그 길동이라고. 길동이가 괴물을 향해 활을 쏴 명중이지. 그런데 괴물이 화살을 맞고도 죽지 않고 산속으로 도망쳐. 보통 사람 같으면 어휴, 놓쳤네 하고 말 텐데 길동이는 끈질겨. 그 핏자국을 따라서 괴물의 소굴까지 추적해 들어가는 거야. 부상 입은 짐승이 제 집으로 돌아가는 걸 따라가서 본거지를 통째로 찾아낸 거지. 이게 또 길동이의 전형적인 방식이야. 눈앞에 하나를 처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근본 소굴을 찾아 뿌리를 뽑는 거. 해인사 때도 그랬듯이 길동이는 늘 문제의 핵심까지 파고들어. 그렇게 도착한 괴물의 소굴에서 길동이가 본 게 뭐였냐면 잡혀온 처녀들이 갇혀 있는 거야. 마을에서 사라졌던 그 사람들이 여기서 공포에 떨며 갇혀 있던 거지. 길동이는 분노했어. 그러고는 그 괴물 무리와 한바탕 결전을 벌여. 우두머리 괴물을 비롯해서 그 일당을 길동이가
도술과 무예를 총동원해 처치하는 거야. 앞에서 그렇게 쌓아온 길동이의 모든 능력이 여기서 다 발휘되는 거지. 무예면 무예, 도술이면 도술. 결국 길동이는 그 흉악한 울동무리를 베어 없애버려. 마을을 몇 년간 공포에 떨게 했던 괴물이 길동이 손에 최후를 맞은 거야. 그리고 갇혀있던 처녀들을 모두 구출해.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길동이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풀려난 거지.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야. 이 대목이 길동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또렷하게 보여줘. 새 땅으로 가는 와중에도, 자기 갈 길 바쁜 와중에도 약자가 고통받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권력자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힘없는 사람한테는 한없는 구원자. 길동이의 일관된 본질이 바다 건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 이 괴물 퇴치 사건이 단순한 무용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짚어둘 만해. 이 일을 계기로 길동이는 이 일대에서 명망을 얻게 되고 사람들의 신망을 모으게 돼. 구해준 사람들과 인연도 맺고 따르는 무리도 더 늘어나고. 새 땅에서 길동이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지하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발판이 되는 거지. 괴물 하나 처치한 게 길동이가 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야. 영웅이 새로운 땅에서 인정받는 통과의례 같은 거지. 그렇게 바다를 건너고 괴물을 베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길동이는 마침내 자기가 꿈꾸던 나라를 세울 만한 땅을 눈에 담게 돼. 조선에서는 서자라는 이유로 그 무엇도 펼칠 수 없었던 그가 이제 자기 손으로 직접 다스릴 땅을 찾아낸 거야. 평생 남이 만든 규칙 안에서 차별받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규칙을 만드는 자리에 서기 직전까지 온 거지. 밤마다 눈물 삼키던 그 소년이 여기까지 왔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까마득한 여정이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조선을 등지고 남쪽 너른 바다로 나아가 처녀들을 잡아가던 괴물 울동을 베어 사람들을 구하고 마침내 새 터전이 될 땅을 찾아낸 길동이 이야기였어. 이제 정말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어. 길동이가 그토록 꿈꾸던 신분의 차별도 서름도 없는 나라. 누구도 태어난 출신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되는 세상. 길동이가 그 땅에 진짜 자기만의 나라를 세우고 마침내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대장정의 마지막 이야기가 다음 회에 펼쳐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 새 터전을 찾은 길동이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 그게 바로 율도국이었어. 율도국이라고 하면 바다 건너에 자리 잡은 하나의 나라였는데 땅은 비옥하고 살기는 좋은데 다스리는 정치가 영 시원찮았어. 이에서 제대로 다스리질 못하니 백성들이 고생하는, 말하자면 좋은 땅에 나쁜 운영진이 앉아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지. 길동이 입장에서는 이만한 무대가 또 없었어. 자기가 꿈꾸던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기에 율도국은 더없이 알맞은 땅이었던 거야. 콘텐츠는 좋은데 운영이 망한 게임을 통째로 인수해서 제대로 굴려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길동이가 그동안 길러온 군사를 이끌고 율도국을 치기 시작해. 자, 여기서 길동이가 그냥 힘으로만 밀어붙였느냐? 절대 아니지. 앞에서 우리가 길동이 따라오면서 봤잖아. 이 사람은 늘 머리를 먼저 쓰는 사람이야. 병법에 도술에 천문지리까지 통달한 그 길동이가 전쟁이라고 무식하게 할 리가 없지.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군사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도술까지 적재적소에 동원해서 율도국을 차근차근 평정해 나가. 한때 산속 도적 두령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한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된 거야. 스케일이 처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커졌지. 그리고 마침내 길동이가 율도국을 완전히 손에 넣어 평정을 마치고 그 나라의 임금 자리에 오르는 거야. 자, 이 장면을 한번 곱씹어봐. 우리가 일부에서 만난 길동이가 누구였지?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어미가 종이라는 이유로 첩의 자식이라는 멍에를 쓴 아이였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도 못한 채 깊은 밤 혼자 눈물을 삼키던 그 소년. 서자라서 과거도 못 보고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펼칠 무대조차 없던 그 아이가 이제 한나라의 임금이 됐어.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한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거야. 이보다 더 완벽한 역전 드라마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길동이가 진짜 대단한 건 임금이 됐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야. 그가 어떤 나라를 만들었느냐, 거기에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있어. 보통 밑바닥에서 한 맺힌 채 올라온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돼? 자기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으려 하거나 권력에 취해서 또 다른 폭군이 되기 쉽잖아. 그런데 길동이는 정반대로가 자기가 그토록 차별받고 서름받았으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든 거야. 신분 때문에 우는 사람이 없는 나라. 태어난 출신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 길동이가 평생 갖고 싶었지만 조선에서는 끝내 못 가졌던 그 세상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든 거지. 율도국에서는 누구도 서자라서 안 된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어. 능력만 있으면 출신에 상관없이 뜻을 펼칠 수 있고, 국가는 넉넉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고, 다스림은 어지러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길동이가 활빈당 시절부터 품어온 그 정신, 가난한 사람을 살리고 약자를 돌본다는 그 마음이 이제 한나라의 통치 철학이 된 거야. 도적대의 강령이 한나라의 헌법이 된 셈이지. 백성들은 배불리 먹고 마음 편히 잠들고 자식들한테 너는 출신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 길동이가 어린 시절 밤마다 꿈꿨을 법한 바로 그 세상이 현실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따뜻한 건 길동이가 출세했다고 자기 뿌리를 잊지 않았다는 거야. 임금이 된 뒤에도 길동이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춘섬을 잊지 않았어. 종의 신분으로 평생 마음 졸이며 살아온 그 어머니를 모셔다가 이제는 한나라 임금의 어머니로 편안하게 봉양하는 거지. 집을 떠나던 날 반드시 떳떳하게 돌아와 어머니를 모시겠다던 그 약속, 그걸 길동이는 끝내 지킨 거야. 그리고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게 했던 그 아버지, 홍판서에 대해서도 길동이는 끝까지 자식의 도리를 다해. 한이 맺힌 집안이지만 그렇다고 등 돌리지 않고 피부치로서 할 도리는 다 하는 거지. 응어리를 미움으로 끝내지 않고 도리로 갈무리하는 그 그릇의 크기가 마지막까지 빛나는 거야. 자, 이렇게 홍길동의 대장정이 막을 내려.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한 사람이 도적이 되고 의적이 되고 나라를 뒤흔드는 거물이 되고 끝내 바다 건너 한나라의 어진 임금이 되기까지. 생각해보면 길동이가 걸어온 이 길은 그냥 한 영웅의 성공담이 아니야. 부당한 세상에 맞서서 그 세상을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더 나은 세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사람의 이야기인 거지. 세상이 문을 안 열어주면 새 세상을 짓는다는 그 발칙하고도 통쾌한 상상력. 그게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사랑받는 이유야. 그리고 우리가 이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건 아마 그 첫 장면일 거야. 깊은 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혼자 눈물을 삼키던 그 어린아이. 그 작은 서름이 결국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로 자라났다는 거. 누군가의 가슴속 응어리가 엉뚱한 대로 터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한 꿈으로 피어났다는 거. 길동이는 자기 한 명의 한을 푸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기 같은 모든 사람이 울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길동이가 그냥 센 사람이 아니라 진짜 큰 사람이었다는 증거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율도국 어딘가에서 어진 임금이 된 길동이가 평화로운 자기 나라를 굽어보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자고. 밤마다 눈물 삼키던 소녀는 더 이상 없어. 이제 그 자리엔 누구도 출신 때문에 울지 않는 나라를 만든 임금이 있을 뿐이야. 여기까지가 홍길동의 이야기였어. 긴 여정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부디 오늘 밤은 길동이가 세운 그 따뜻한 나라를 그려보면서 편안히 잠들기를. 우리의 홍길동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릴게.